한국 경제,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이 굉장히 많네요. 예, 조금 전에 삼성그룹 얘기했고요. 뭐 미국의 중간선거, FOMC, 뭐 인플레이션 많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제 중국 얘기를 다시 좀 분석할 텐데 20차 당대회가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3기 집권 체제의 윤곽도 드러났고요. 오늘은 특별히 중국 경제 전망, 우리 경제 미칠 파장을 분석하겠습니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네, 사실 지금 미국에 연구 교수로 가 계신 상황인데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이슈들을 이제 분석을 해주고 계신데 지난번에 이제 당대회 관련된 얘기는 점검을 해주셨고요. 오늘은 이후의 과정들인데 3기 시진핑 체제 가운데 이제 경제 쪽에서 시장을 아는 인사들이 좀채 눈에 안 보인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는 얘기인가요? 지금 다 여론에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시장 성향의 인사가 없다. 근데 꼭 그렇게만은 저는 조금 다른 결을 다르게 조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아마도 그 여론에서 보는 것은 이번에 7대0 그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공청단 출신이 거의 없고 시진핑 주석의 인사들 다 지금 대거 들어갔고 그러니까 보수 강경파 중심으로 하니까 경제 문제 해결에 아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중국 경제를 더 지금 비관적으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이제 다른 접근을 하고 싶은데요. 이번에 이제 시진핑 빼고 6명의 이제 상무위원들을 한번 간단히 좀 들여다 보면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리커창 총리가 당이 다르지만 공청단이지만 북경대 경제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를 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번에 이 6명 인사를 좀 더 들여다보면 조금 실무 중심으로 접근해 있다. 이 출신이나 그동안 이 사람들이 성장한 것도 조금 내부적인 걸 보면 지금 매체에서 얘기하는 건 조금 다르게 볼 수는 있다. 전반적으로 시진핑 중심이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다르게 보는데 하나씩 보면 지금 이번에 서열 2위로 들어왔던 리치앙, 그죠? 이제 내년 3월 양회 때 이제 국무원 총리가 될 건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창이라는 이 사람이 좀 친시장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절강성 사람인데요. 그동안 성장했던 혹은 이 사람이 쭉 그걸 뭐 한 과정을 보면 주로 이제 절강성이 저장성이에요. 저장성입니다. 똑같은 거죠? 저장성이 중국에서는 민영 경제가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민영 기업들이 제일 많은 곳이 저장성인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지만 세계 최대 소상품 시장이 메카라고 이우라는 동네. 그러니까 이우에 없는 물건은 전 세계에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이우에 있는 속해 있는 진화시에 당서기도 했고, 그다음에 중국의 유텐이라고 하는 민영 상인들이 있죠. 그 온조시에서도 당서기를 했고, 이 사람 이분이 이제 뭐 절강 농업대학에서 농기학과를 졸업했지만 그다음에 석사도 이제 경영학, 홍콩 이공대에서 경영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과 매우 친분 관계가 있고 그다음 해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꼭 그 친시장 성향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저는 힘들다라고 보고요. 서열 5위인 이 차이치라는 전 베이징 당서기, 이제 당서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결국 민영 경제가 발달해 후진성에서 발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창도 마찬가지지만 기업들과 친기업적인 친환경적인 부분들이 매우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서열 5위인 중앙서기처 이번에 서기로 간 분이죠. 이분이 이제 복권성에서 했고 이분이 경작도 박사를 갖고 있는 분이긴 합니다. 또 저장성에서 성장을 했죠. 저장성 부성장도 하고 민영 경제에 대한 이해가 매우 높은 사람 볼 수 있고, 다음 서열 6위 리시라는 분,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에 중앙기율검사위 서기를 지금 이제 맡게 됐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주로 이제 이번에 언급한 지금 이제 그 빈부격차 문제, 특히 성장 배경 자체가 뭐 섬서성이라든지 깐수성이라든지 걔는 이제 낙후된 지역에서 해왔기 때문에 이분도 좀 그렇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서열 7위인 딩쉐상 이게 국무원 상무부총리 같은 경우도 이분은 이제 이공계 출신이죠. 그다음에 상해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구조를 봤을 때 저는 중국이 완전히 뭐 계획 경제를 하고 그러기는 쉽지 않다. 이 면면을 들여다보면 매우 기업적이고 그 성장해 온 과정에서 보면 충분히 조금 더 친시장적이긴 아니겠지만 우리가 시장에서 걱정하는 만큼은 아니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시진핑의 측근들로 권력 맞습니다. 구조를 짜놨기 때문에 다들 뭐 안 보던 사람들이고 그죠? 놀래서 그런 그렇습니다. 평가들이 일단 좀 그렇습니다. 나온 거고요. 그러면 시진핑 3기 경제가 어쨌든 안보 정치와 함께 경제를 빼놓을 수 없는 국가의 아젠다잖아요. 네. 핵심 경제 전략은 어떤 것들입니까? 저는 그게 네 가지로 한번 정리를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9월 말에 발표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유심 있게 봐야 되는데 9월 25일이죠. 제조업 중심의 외자 투자를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던지는 메시지가 꽤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자 유치를 통해서 대외 개방 가속화를 하겠다라는 건데 미국이 지금 대중 투자를 억제하는 분위기에서 어떻게 정면으로 대응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은 외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더 혜택을 주겠다. 근데 그중에 유심히 봐야 될 게 우리가 중국 증시 상장할 때 IPO 할 때 뭐 회사채 발행이라든지 그런 걸 자금 조달을 더 지원해 주겠다. 금융 지원 정책도 나왔고 그다음에 중국 또 이 사회주의 핵심인 토지 같은 경우도 더 기회적인 요소를 외상 투자 기업들한테 외국 기업들한테 기회를 주겠다라는 여러 가지 이런 외자 유치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첫 번째 우리가 시진핑 3기 경제 처직에서는 미국의 대중 제재가 심화됨으로써 더 외국 투자 기업들한테 우호적인 방향으로 가야지만 기업들이 지금 이제 뭐 투자를 하든 기업을 하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더 확대된 개방 정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역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실물 경제의 전면적 지원이 있죠. 이게 지금 뭐 코로나 상황이 쉽지 않지만 결국은 중국은 이제 금융법을 억제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산업 구도를 좀 바꾸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또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두 번째 핵심 요인으로 저는 잡았고요. 세 번째가 이제 계속 우리가 이야기했던 과학기술 자립입니다. 네. 이번에 면면을 보시면 그 중앙위원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권력 구조가 피라미드 구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인이 있고 7인이 있고 25명이 있고 중앙위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170여 명의 이제 중앙 후보위원들이 있는데 요 중앙 후보위원 171명 중에 한 명 빼고는 다 이공계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후보들은 다르죠. 그만큼 네. 이제 이공계 출신들, 그만큼 디지털 경제로 가속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번째가 이제 공동부유입니다. 공동부유는 크게 두 가지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 농촌, 농민 이걸 이제 삼농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더욱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이제 현대화된 농업 관련된 섹터들은 계속 주목을 받을 것이고 돈이 들어갈 것이다. 민영경제 부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열 7위까지의 이면을 보면 이분들의 성장이 절강성이나 강소성 출신들이 많습니다. 복권성 여기가 민영 기업들이 매우 많은 성장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민영 경제가 중국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볼륨, 예를 들면 중국 뭐 세수의 한 50% 이상을 민영 경제가 차지하고 있고 GDP 60% 이상, 그다음에 고용률, 그러니까 도시 고용 같은 경우 80% 이상을 민영 경제에 차지하고 있죠. 기술 혁신이 일어나는 것도 70% 이상이 다 민영 경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테크 기업들을 규제할 것이 규제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빅테크 기업들은 규제는 계속하지만 지금 성장하고 있는 중소기업들 전반적인 인프라적인 부분에서 혁신 민영 부분에서는 결을 다르게 보시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부분들이 저는 시진핑 3기 3.0 시대의 경제 정책에 우리가 조금 경제적인 측면에서 핵심적으로 봐야 될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아젠다는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당장 이제 나타나는 실물 경제나 지표가 중요한 건데 3분기 GDP를 원래 이제 당대회 전인가요? 그때 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이제 연기를 하면서 당대회 끝나고 3분기 성장률을 발표했어요. 3분기는 뭐 나름 선방했지만 대체적으로 대외 기관들이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여전히 좀 낮은 수준이죠. 네, 예.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뭐 IMF도 그렇고 뭐 세계은행도 그렇고 지금 성장률을 다 낮추고 있죠. 상반기 중국 경제 성장 전망치를 뭐 5%, 뭐 4%에서 지금 뭐 3%, 2%로 이렇게 지금 다 조정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골드만삭스도 뭐 상반기 3.3에서 3%로 했고, 뭐 노무라 증권도 더 낮게 잡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중국 내에 이제 보는 큰 이슈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전반적인 글로벌 이슈, 글로벌 경제가 좀 침체되는 것도 있지만 중국은 코로나 이슈가 가장 크게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여러분 혹시 뉴스 들으셨겠지만 지금 또 상하이나
광저우나 그러게요. 정주 같은 경우 다시 또 봉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전체 전면 봉쇄는 아니고 이제 폭스콘 공장에서 막 정조입니다. 노동자들이 막 이탈하고 그게 사실 어제 큰 뉴스가 됐었어요. 네, 30만 명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거기서 걸어서 가겠다라는 식으로 그러게요. 네. 지금 이제 몇백 명씩 나오니까 지금 아이폰 생산 11월 달에 지금 아이폰 생산 30% 준다는 거 그러게 아니겠습니까?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건 도저히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낮게 잡는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가장 힘든 부분인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보고 있는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부동산인데 부동산 이슈는 저도 개인적으로 좀 유심히 보고 있고 이게 문제는 이제 일반 시민들이 지금 집을 살려고 하지 않고 다 현금을 쥐고 있고 저축을 올리고 있는 입장에서는 계속 안 팔리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부실 대출이 더 심각해지고 있고 올 상반기에도 부동산 대출 30% 전년 대비했을 때 동기 대비했을 때도 지금 뭐 훨씬 더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반기쯤 혹은 내년 초에 이제 부동산 이슈가 뭐 아마도 디폴트가 좀 일어날 것이다. 근데 전체 틀을 바꾸는 경제를 뒤흔들 정도는 이제 은행 시스템으로 확산될 것이냐,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조금 퀘스천 마크를 두고 싶고 아마도 이거는 이제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을 이제 가박 위한 정부 차원,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 차원에서 계속 이제 아마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3분기 좀 방어했죠. 4분기도 이제 그 전에 이제 투자됐던 유동성 지방했던 것들이 좀 나타나면서 어느 정도의 시장 예측치 뭐 한 3.5% 이상이 아마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반적으로는 아마 3에서 3.5% 저는 전망을 하고 내년 1, 2분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아마도 3, 4분기 제가 말씀드렸던 양해가 내년 3월 양해로 인해서 조금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조금 이제 완화 정책이 된다는 그림 위에서 이제 내년 3, 4분기에서 조금 올라가는 기조로 아마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20차 당대회 이후의 경제 정책들,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 오늘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도 사실은 눈에 보이는 그런 격화가 예상되는 측면인데요. 특별히 미국은 이제 11월 8일 날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중간선거에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혹은 중간선거 이후에 미중 간의 어떤 미국의 특별히 스탠스가 좀 뭐 달라질 수 있는 게 있나요? 일단은 저는 센스가 조금 중요한 아젠다가 있긴 하죠. 일단은 지금 아마 저는 일단은 지금 2차 당대회 끝났고 미국 11월 중간선거 끝나면 미국 내에도 지금 자국 경제가 좀 안 좋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미중 간의 충돌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소강 상태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중국은 시진핑 3년이 되고 나서는 가능한 이제 조금은 이제 유연하게 이제 미국과의 접촉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이제 우리가 G20 정상회담에서 조금 이제 어떻게 만났냐 지금 조율 중이라는데 여러 가지 이제 봐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11월 중간 선거에 따라서 이제 지금 미국이 중국을 때리려고 하는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 바로 NCCDA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기업이 우리가 그 전에 봤던 것은 중국계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걸 다 전면 중지를 시켰다면 지금 말씀드린 국가 핵심 역량 수호법 이게 NCCDA라는 건데 이게 지금 미국 민주당 내부 그러니까 뭐 척슈머 상원 뭐 민주당 대표라든지 혹은 펠로시 하원 의장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그 전부터 지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약간 지금 이제 중간선거 끝나고 보겠다라는 것들 그 결과에 따라. 근데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지금 미국 내에서는 뭐 저도 지금 계속 보고는 있지만 지금 뭐 전망은 좀 높지는 않죠.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 국가 역량 수호법 이게 만약에 이제 통과를 하는 작업, 행정명령이나 이런 게 갔을 때 이제 이게 또 이제 도화선이 돼서 또 중국은 미국에 대한 또 대항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민주당이 피할 경우는 이게 조금 더 수면을 가라앉을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의 소강 상태는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11월, 12월 달은 어느 정도의 심각한 뭐 이렇게 이 충돌보다는 아마도 조금은 뭐 이제 12월, 1월까지는 좀 조금은 유연성을 가지고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접근이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이 이제 당대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진핑 측근 체제로 가고 이러면서 불안해하면서 특히 외환시장이나 자금이 홍콩이 아무래도 좀 자유하니까요. 외국 자본들이 이탈하는 현상, 소위 뭐 차이나런이라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중국 외환시장에 큰 악재로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까요? 저는 일부 지금 현상이라고 보고요. 이게 이제 나타나는 게
지금 이제 정치 경제 불확실성은 이미 우리가 3년이 확정됐을 때 떨어졌다가 또 다음날 또 올라갔죠. 네. 그러다가 최근에 있는 주가 하락 혹은 차이나런 현상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10월 공식 제조 PMI 그다음에 서비스 PMI가 또 시장보다 예측보다 좀 떨어졌죠. 또 제조 PMI가 지난 9월에는 50.1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이제 뭐 한 49.1 떨어지면 시장이 좀 충격을 줬고 특히 이제 이 서비스 PMI가 이제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때문에 이제 점점 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제 돈이 좀 빠지기 시작했는데 중장기적으로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뭐 주가 같은 경우는 좀 아직 저평가됐다는 시장이 많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단편적으로 지금 나타난 이 기사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차이나는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우려했다. 조금 무리가 따른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봤을 때 에너지나 이번에 보더라도 금융 쪽 지금 이제 그런 불확실성, 그다음 부동산 계속 조금 빠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뭐 기술과 그다음에 군사 안보 관련 섹터들 같은 경우는 또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에서 그거로 인해서 분산 투자를 한국에 지금 뭐 반사기를 있다라고 하지만 예. 너무 이 단편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조금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우리 경제에 그 자금들이 빠져나와서 좀 오고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거 이제 좀 긴 흐름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총평을 좀 하면요. 시진핑 3기, 또 3기가 될지 4기가 될지 뭐 사실 장기 집권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적어도 이제 3기 집권 체제에서의 우리 경제는 중국과의 어떤 관계 설정이 될까요? 어떤 시기가 될까요? 정치 경제적으로 질풍노도의 시기가 되겠죠. 네. 이거는 뭐 내생 변수, 외생 변수는 당연히 이제 미중 간 이슈 계속 지금 미국은 한중 간의 관계를 지금 탈동조화시키려고 할 것이고요. 내생 변수는 이제 미국이 중국을 이제 자꾸 제재를 함으로써 중국은 더욱더 이제 기술 자립,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래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중앙후보위원회 171명 중에서 1명 빼고는 다 지금 이공계 출신이라고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뭐 얼마 되지 않죠. 이 대중국 수출 무역 적자 현상이 일시적이냐 고착화될 것이냐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고착화될 가능성에 매우 무게를 두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그런 시기와 또 정치적인 이슈 그래서 질풍노도의 시기가 계속 한중 관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단지 이제 조금 더 전망을 더 해본다면 이제 미중 관계가 중국 입장에서 미중 관계가 지금처럼 좀 팽팽히 유지되는 관계에서는 한국을 계속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심각하게 충돌을 하고 이게 조금 기울어진다고 봤을 때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중국은 아마도 연결고리가 약한 일본보다 연결고리가 약한 한국을 아마 제재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좀 보고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중국도 우리를 제재할 수 없고 미국도 제재할 수 없는 이 반도체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부각시키고 역량을 키우는 노력이 중요하고요. 뭐 차세대 반도체, 넥스트 반도체도 하는 고민을 지금부터 계속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원치 않는 변화잖아요. 미국이나 중국의 변화들이요. 그걸 이제 우리는 뚫고 나가야 되는데요. 정부 측면에서 이런 변화, 특별히 또 기업들이 사실 현장에 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에 대응하면서 나가야 될지 마무리해 주시죠. 전 세 가지로 네. 좀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일단 지금 조금 이제 뭐 전문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공급사슬 구조의 교육 패턴. 이 공급사슬 교육 패턴이라는 게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공급 원가를 어떻게 줄이냐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그렇게 이용을 해왔던 거죠. 그렇죠. 가공으로. 예. 근데 그런 측면보다는 그런 교육 패턴보다는 가치사슬, 산업사슬 방향으로 좀 가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시장과 소비자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좀 커스터마이징된 공급망 구조를 다시 짜는 노력이 이제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제품만 팔겠다라는 개념은 중국에서 안 통할 것 같습니다. 서비스를 요즘 중국의 핫한 게 그런거든요. 제품과 서비스가 연계된 게 중요하다. 마침 이제 한중 간의 FTA 2차 협상, 서비스 투자 협정이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능한 좀 영역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좀 개방을 해나가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 들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도 이제 좀 제품과 서비스를 연계한 협력, 그다음 진출 방안을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세 번째가 이제 신냉정 심화에 따라 이 경제적 나비 효과 우리가 요소수 보셨다시피 이게 이제 반도체 히토리 넘어서 이제 AI 뭐 태양광 기술 표준 예. 이게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나비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좀 준비하는 좀 시기가 좀 도래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이 중요하겠지만 기업도 조금 다변화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최적화시킬 수 있는 방법론을 네. 준비를 하는 노력이 매우 시급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밀당을 하고 협력을 하면서도 또 다변화도 함께 다른 길도 찾아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뭐 리스크와 함께 전반적인 물리적, 심리적 비용이 사실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구조예요. 예. 예, 오늘은 중국의 당대회 이후 시진핑 3기 체제에서의 경제 상황들, 우리 경제에 또 미치는 영향들 점검했습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수는 상승폭을 확대해 갑니다. 코스피가 2,325까지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도 697, 700선 회복하는 흐름들이 괜찮아 보입니다. 이슈앤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